안녕하세요. 코인이 알고 싶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는 30살의 샘 뱅크먼 프리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의 CEO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포튼과 포베스 표지의 골든보이였으며 순 자산은 2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6조 원 수준에 해당을 했습니다. 그는 NBA의 스타 스테판 커리와 함께 슈퍼볼을 보고 시아, 제프 베이조스, 레이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전역을 했으며 블랙록과 소프트뱅크 같은 거대 기업들이 그의 비전에 투자하곤 하였죠. 하지만 겉모습 뒤에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있었습니다. 샘의 제국은 사실 바하마에서 음침한 사업을 운영하던 로맨틱하게 얽힌 10명의 암호화폐 친구들로 이루어진 조직이었습니다. FTX의 몰락은 100개 이상의 계열사 붕괴를 촉발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의 저축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불어 미국 정치, 우크라이나 전쟁, 엘론과도 기묘하면서도 매우 현실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철진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크립토 시장 구조상 언제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대했던 FTX의 몰락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 그는 1992년 캘리포니아에서 학문적이고 정치적 배경을 지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바바라는 변호사이자 여러 민주당 기금 모금 단체의 공동 설립자였고 아버지 조셉은 법학 교수였으며 아들의 회사 자금 모금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2014년 MIT를 졸업한 샘은 뉴욕의 트레이딩 회사 제인 스트리트 캐피털에서 일하면서 암호화폐 거래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는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싸게 사서 일본에서 더 비싸게 파는 차익 거래 기회를 발견을 했고 하루에 최대 2,500만 달러까지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17년 그는 이러한 거래로 얻은 자금들을 이용해 자신의 회사 알라메다 리서치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 MIT 친구들과 전 직장 동료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이후 붕괴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샘은 특히나 실용적 이타주의에 믿음을 가졌다고 말해왔는데 이는 삶으로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세상에 최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곤 하였죠. 하지만 실제로 그가 세상에 끼친 영향은 긍정적이기는커녕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이미지로 보이기 위해 고급 스포츠카 대신 평범한 토요타를 운전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바하마의 3천만 달러짜리 대저택도 소유하고 있었죠. 많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그의 겸손한 이미지를 믿고 FTX를 점차 홍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억만장자입니다. 저는 샘입니다. 제인 스트리트에서 거래하던 시절 샘은 캐롤라인 앨리슨이라는 친구를 사귀었고 2017년도에는 그녀가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일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거래 경험이 거의 없던 그녀는 CEO가 되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조직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포툰에 따르면 알라메다 리서치는 바하마에서 어린 친구들에 의해 운영되던 조직이었습니다. 많은 직원은 제인 스트리트와 MIT 출신이었고 샘의 가까운 친구들 10명이 같은 집을 쓰며 파티도 하고 로맨틱한 관계 또한 여럿 있었죠. 이 그룹에는 캐롤라인도 포함이 되었으며 그녀는 트위터와 텀블러에서 암페타민을 공개적으로 찬양을 했고 다자에 대해 계층 구조와 권력 투쟁이 있어야 한다는 개인적 사고를 드러내곤 하였습니다. 2019년 샘은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인 FTX를 시작했습니다. 거래소란 단순히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FTX는 자체 토큰 FTT를 고객 예치금으로 사용한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였고 이 해당 FTT 토큰은 주 전체 붕괴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 젊은이들은 고위 경영진에게도 자신들이 실제 무엇을 하는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한 전 직원은 포베스에 결국에는 괴짜들 무리였다 라고 표현하곤 하였죠. 알라메다 리서치는 일종의 암호화폐 헤지 펀드였고 투자자에게 고정 연 15%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홍보했지만 이는 너무나 이상적인 제안이었고 나중에 워싱턴 포스트와 로이터는 고객 예치금 100억 달러가 무단으로 알라메다에 대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하마에 있는 FTX와 알라메다 사무실은 나란히 위치해 있었고 고객 자금이 거래 없이 옮겨진 것은 월스트리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불법 행위였습니다. 캐롤라인은 인터뷰에서 수학을 거의 쓰지 않고 초등 수준 수학만 사용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샘은 FTX를 창립한 이유가 대부분의 다른 암호화폐 플랫폼은 초보 투자자만 다룬 반면 FTX는 더 고급 금융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블랙록 등으로부터 20억 달러를 모금할 수 있었고 스콰이어 캐피탈은 2억 1천만 달러 투자를 제안했지만 샘은 추후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며 건성으로 회의에 참여했었다고 알려지곤 하였죠. 코인데스크는 FTX와 알라메다 내부 직원들이 다수의 이해상충과 네포티즘, 감독 부재를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FTX가 성장하면서 2021년 기준 1일 거래량은 100억 달러에 육박했고 UC 버클리 스타디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메르세데스 F1, 마이애미 NBA 경기장 등과 제휴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톰 브레디, 스테판 커리,
나오미 오사카, 레리 데이비드 등이 홍보대사가 되었고 이들은 모두 지분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톰 브레디 같은 경우 자신의 6억 5천만 달러 재산을 FTX에 추가로 투자하곤 하였었죠. 하지만 FTX에는 이사회가 없었고 오직 샘 1명, 직원 1명, 변호사 1명이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FTX는 세계경제포럼 파트너로도 활동했었고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기부를 받고 이를 법정화폐로 바꾸어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에 전달도 했습니다. 또한 샘은 정치적으로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는 2020년 조 바이든에게 500만 달러,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5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인 라이언 살라미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2,3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하였죠. 2022년 11월 16일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시티그룹, 웨스파고 등 12개 은행이 디지털 달러 토큰 테스트를 발표를 했고 FTX는 그 중심에 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 바이낸스의 창펑자오가 트윗 하나로 샘의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었었죠. 그는 FTX 지분 중 20%를 약 1억 달러에 매입을 했지만 나중에 샘이 20억 달러에 되샀습니다. 이 거래 대부분은 FTT 토큰으로 이루어졌었죠. 창펑자오는 첫 번째 트윗에서 FTT를 공개 시장에 매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FTT 가격은 80%를 하락했고 FTT의 준비금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샘은 직원들에게 거대 출금이 시작되었다고 말했고 72시간 동안 고객들이 6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인출했습니다. 그러나 FTX는 90억 달러의 부채에 비해 유동자산은 9억 달러에 불과했죠. 결국 캐롤라인은 알라메다가 빈 상장의 시장 판매를 모두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바이낸스의 창펑자오는 이를 거절하며 FTX 내부 장부를 검토한 결과 80억 달러의 자산 부채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미 법무부도 알라메다의 고객 자금 100억 달러를 대출한 것 등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FTX는 인출을 중단했고 파산 소문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11월 11일 샘은 사임하고 FTX와 알라메다가 파산 보호를 신청한다고 트윗했습니다. 이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을 붕괴시켰고 세계 시가총액 상위 15개의 암호화폐는 3일 만에 1,500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FTX 파산 문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걸쳐 134개의 계열사가 존재하며 부채는 최대 5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앨론의 부채는 230억 달러였었죠. 아이러니하게도 FTX 신임 CEO는 앨론 파산을 정리한 변호사였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샘은 보도에 따르면 모든 재산을 잃고 마이너스 순자산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는 그의 회사가 투자가 가진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았기 때문이죠. 미국과 바하마 당국은 샘을 미국으로 데려와 조사할 것이라며 협의 중인 것으로 블룸버그가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샘은 경찰 감시가 있으며 11월 16일 규제기관과 고객 보상을 논의하겠다고 트윗했죠. 댓글에는 너는 감옥에 가야 한다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도난된 고객 자금은 내부 직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암호화폐 계정 잔고가 0원으로 바뀌고 수억 달러가 사라졌다는 온라인 증언도 많았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탐정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해커는 자금을 이더리움으로 옮겨 세계 최대 보유자가 되었다는 분석 또한 나오게 되었죠. FTX 투자자들 중에는 지분이 가치 없어진 기업들도 있었고 캐나다의 교육자 연금 펀드도 약 1억 달러를 날렸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와 무관한 일반 사람들의 노후에도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1편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배울 점은 투자자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해야 한다는 것, 값싼 자본과 강세장 속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며 유능한 전문가조차도 수백만 달러를 던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살의 젊은이와 그의 다자의 친구들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어버리는 힘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정치와의 깊은 연관성, 로비 활동과 잠재적 부패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체 스토리는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거대한 리스크를 떠넘긴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암호화폐는 이를 막기 위한 기술이 되어야 했는데 결국 돈이 있는 곳엔 악한 자들이 모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사태에 대한 2편 이야기를 업로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